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살의 한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매달 딸에게서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습니다. 사위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아마 딸이 엄마를 위해 몰래 챙겨주는 효도 비자금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혀 다른 종류의 돈 숨기기였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였던 그녀는 그저 외손주가 보고 싶어 딸의 집을 찾았다가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비밀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녀가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기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걸까요? 집집마다 말 못할 사정 하나쯤은 있다지만 이 집의 사정은 결국 피와 눈물, 그리고 소리 없는 비명으로 가득 찬 고통의 기록이었습니다. 침묵하던 딸이 왜 그토록 입을 열지 못했는지, 밖에서는 번듯한 엘리트인 남편이 집 안에서는 어떤 괴물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른의 어머니가 이 모든 비극을 어떻게 뒤집어 엎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나이 이제 70입니다. 서울 수유동의 오래된 빌레에서 혼자 산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혼자 사는 삶이 딱히 괴롭지는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장을 보고 가끔 유선 방송을 보거나 베란다에 내놓은 작은 화분들을 돌보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죠. 대단히 고급스러운 생활은 아니지만 끼니 거르지 않고 조용히 지낼 수 있으니 이 나이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에게도 자식이 있습니다. 38살 된 딸 지원이입니다. 판교에 있는 IT 기업에서 공정본부 차장인가 뭔가로 일하고 있죠. 컴퓨터니 뭐니 하는 것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화상회의를 하느라 명절조차 노트북을 붙들고 사는 걸 보면 참 고단하게 산다 싶습니다. 사위 성민이는 은행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는 소위 말하는 능력 있는 남자입니다. 번듯한 아파트에 차도 있고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 민우까지 있으니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지만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 법이죠. 지난 5년 동안 지원이는 한 달에 2~3번 꼭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기 무섭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죠. 엄마 이거 일단 챙겨둬. 성민 씨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러고는 제 손에 하얀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사임당이 그려진 깨끗한 5만 원권 신권으로 딱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고 묻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지원이는 그저 힘없이 웃으며 말했죠. 엄마 혼자 살잖아. 나중에 에어컨이 고장나거나 보일러라도 터지면 바로 써야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지원이는 항상 말을 끝까지 맺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어떠냐고 물어도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돈 문제에 좀 예민해서 그래. 그 말을 수년간 들으면서도 저는 늘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아이 월급이 아무리 많다 해도 5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부모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이렇게 비밀스럽게 현금으로만 건네는 것은 더더욱 이상했죠. 계좌 이체는 흔적이 남아서 안 된다며 명절 세뱃돈조차 사위 눈치를 보느라 따로 챙겨주는 모습이라니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다녀간 직후 이웃집 박씨 할머니가 놀러와
봉투를 보더니 한마디 던지더군요. 김씨, 딸이 혹시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도망칠 미천을 자네한테 맡기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도망이라니. 그때부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아이도 10살.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시기에 딸은 왜 저렇게 도둑질하듯 돈을 숨겨야 했을까요? 왜 사위 성민이 이름만 나오면 금기어라도 들은 것처럼 표정이 굳어지는 걸까요? 한 번은 딸의 집에 갔을 때 마침 사위와 거실에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지원이는 억지로 굳은 미소를 지었고 사위의 얼굴은 순식간에 냉장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사위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건성으로 대답하며 돌부처처럼 앉아 있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집안을 감돌던 마치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으면서도 억지로 억눌린 기이한 공기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외손주 민우가 저희 집에서 자고 가던 날이었습니다. 씻고 나온 민우가 갑자기 묻더군요. 할머니 아빠는 왜 우리 외가댁을 싫어해? 당황한 제가 무슨 소리냐고 묻자 아이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 엄마 쪽 친척들은 다 쓸모없고 돈만 축내는 인생들이라고. 저는 애써 웃으며 어른들이 농담한 거라고 달랬지만 가슴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농담이라도 자식 귀에 그런 말을 들려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 뒤로도 민우는 저희 집에서 자는 밤마다 뒤척이며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잠꼬대로 엄마 때리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더는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오면 반드시 무슨 일인지 밝혀내야겠다고 내 딸과 손주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십 년을 참고 살아온 인생이지만 마음의 두개 구멍이 뚫리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침 8시쯤 지원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내일부터 강원도로 사흘간 출장 가야 해. 월요일에 서울 오니까 이번 주말엔 민우 못 데려다 줄 것 같아.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최근 프로젝트로 바쁘다던 아이가 갑자기 강원도로 출장을 간다니요. 게다가 집에 오기 불편할 것이라는 말은 평소 지원이가 쓰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던 저는 오후에 시장에 들러 지원이가 좋아하는 소갈비찜과 찰떡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없다면 냉장고라도 넣어두고 올 심산이었죠. 지원이 집 비밀번호는 비상시에 대비해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함부로 쓴 적은 없었습니다. 저녁 5시 반쯤 보온 가방을 들고 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트는 조용했습니다. 8층에 내려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역시 출장을 갔구나 싶어 문을 연 순간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가 삐걱거리는 소리였지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소파 뒤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더군요. 지원이었습니다. 엉망이 된 머리카락 겁에 질린 눈동자 무릎을 끌어안고 떨고 있는 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경악게 한 것은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른쪽 눈가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찢어져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먹으로 얻어맞은 게 분명했습니다. 지원이 너 강원도 출장 간다며? 이게 다 뭐야? 제 목소리가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지원이는 고개를 숙인 채 갑자기 취소됐어. 그냥 집에서 쉬려고 라며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얼굴은 왜 그러냐는 물음에 문에 부딪혔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아이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딸의 손을 붙잡고 다그쳤습니다. 사실대로 말해 성민이가 그랬지. 지원이는 제 손을 뿌리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제발 묻지 마. 나 괜찮아. 그때 방에서 민우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상처난 얼굴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장고를 열며 요구르트 있어 라고 묻더군요. 10살 아이가 엄마의 상처에 무감각하다는 것. 그것은 이런 일이 이미 일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빠 집에 계시니 민우에게 묻자 아이는 대답 없이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폭풍우를 피하듯 익숙하게 숨어버리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제 가슴엔 돌덩이가 얹힌 듯 했습니다. 저는 지원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성민이가 때린 거 맞지? 지원이는 부정하려 했지만 떨리는 입술 사이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식탁 앞에 앉아 낯설면서도 익숙한 제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노래방 마이크만 잡으면 놓지 않던 그 활발하던 아이가 이 화려한 감옥 같은 집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제게 건네던 그 50만 원은 단순히 저를 위한 용돈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도망쳐야 할 때를 대비한 마지막 생명줄이었던 겁니다. 그걸 이제야 깨닫다니 어미로서 제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원이는 한사코 괜찮다며 저를 보내려 했지만 아이의 팔꿈치와 무릎에 든 멍을 보고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음식들을 데워 식탁에 올렸지만 지원이는 입도 대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된 거니? 지원이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민우 태어나기 전부터요. 결혼 초기에는 다정한 척하더니 의견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임신 6개월 때 50만 원짜리 임산부 복을 사고 싶다는 말에 사치 부리는 허영 덩어리라며 저녁밥도 못 먹게 하고 발길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지원이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협박했고 퇴직금까지 공동계좌에 넣게 한 뒤 카드 한 장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감시했습니다. 마트 영수증까지 사진 찍어 보내야 했다는 말에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친정 아빠도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한테 짐 되기 싫어서 참았어요. 민우한테는 아빠 있는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지원이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다 성민이가 투자에 실패하자 다시 돈 벌어 오라고 떠밀어 일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몰래 50만 원씩 빼돌려 저에게 맡겼던 겁니다. 엄마, 내가 정말 못 버티겠는 날 엄마가 민우랑 나 좀 데리고 도망쳐 달라고 아니면 신고라도 해달라고 그 돈 맡긴 거야. 사위는 지원이가 돈을 숨긴 걸 눈치채고는 도망가면 민우랑 같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법은 남자 편이라며 돈도 증거도 없는 네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오히려 정신병자로 몰아 아이를 뺏겠다고요.
그 말들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사위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였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살던 자취방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소문. 경찰은 자살로 결론 냈지만 지원이는 그 사람이 정말 자살했을지 의문이라며 몸서리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실 소파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 품 안에서 환하게 웃던 내 딸을 저 괴물 같은 놈에게 맡겼다니.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연쇄 고리를 끊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지원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출장 갔다 돌아오는 일요일 지원이는 요리를 하면서도 계속 주방 입구를 살피며 손을 떨었습니다. 엄마, 저기 카메라가 있는 것 같아. 지원이는 천장에 화재 감지기처럼 생긴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정교한 핀홀 렌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거실, 주방, 안방, 문 앞까지 온 집안이 사위의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주민 자치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왕 변호사님을 떠올렸습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의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지요. 그리고 10년 전 사두었던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건전지를 갈아 끼우고 작동 여부를 확인한 뒤 전자상가에 가서 열쇠고리 모양의 소형 녹음기도 하나 더 샀습니다. 덫을 놓아야 했습니다. 성민이는 퇴근 후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음료수 캔 속에 녹음기를 숨겨 그 앞에 앉았습니다. 성민 씨, 지원이 얼굴이 왜 그래 둘이 싸웠어? 라고 묻자 그는 비릿하게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지원이 걔가 원래 좀 정신이 불안정하잖아요. 혼자 날뛰다가 부딪힌 거예요. 제가 계속 다그치자 그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장모님, 지원이한테 똑바로 말하세요. 한 번만 더 돈 숨기다 걸리면 그땐 저도 가만 안 있는다고. 옛날에 그 임씨 여자처럼 되기 싫으면요. 그 음성을 고스란히 담아 왕 변호사님께 보냈습니다. 변호사님은 명백한 협박이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생각보다 빨리 터졌습니다. 수요일 밤 11시 지원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사위가 녹음기를 발견하고 노트북을 때려 부셨다는 겁니다. 저는 곧장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부서진 노트북 쏟아진 국그릇, 그리고 구석에서 떨고 있는 지원이와 민우. 사위는 칼을 들고 날뛰고 있었습니다. 증거 너희가 감히 나를 상대로 증거를 모아. 그가 휘두른 칼날에 제 팔이 긁혀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 붉은 피를 본 순간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더군요. 지원이가 깨진 유리컵을 던져 성민의 시선을 끄는 사이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민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8층 높이. 하지만 다행히 베란다에는 완강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완강기를 설치하고 민우를 먼저 내려보낸 뒤 지원이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내려왔습니다. 손바닥이 다 까지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뒤돌아볼 틈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곧장 광주로 향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인 옥순이가 사는 곳이었죠. 옥순이는 밤늦게 도착한 저희를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이고 저희를 재웠습니다. 다음 날 왕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여성 긴급 전화 1300 뉴욕에 연락해 쉼터로 이동했습니다.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이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원에 아내가 정신질환으로 아이를 유괴했다며 가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원이는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다 망쳐놓겠대. 나를 미친년으로 만들겠대. 저는 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아니,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변호사님도 나도 민우도 있어. 왕 변호사님은 성민의 전 여자친구 사건을 다시 파헤쳤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였던 은퇴 경찰관을 찾아내 성민의 폭력 전과 의혹을 증언해달라고 설득했지요. 재판날 성민은 말끔한 수트 차림으로 나타나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제8의 자상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우의 진술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아빠랑 같이 살기 무서워요. 엄마 때리는 아빠 싫어요. 10살 아이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원이에게 임시보호 명령과 양육권을 허락했습니다. 성민의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성민은 제 귀에 대고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라고 속삭였지만 저는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습니다. 아니, 내 게임은 끝났어. 쉼터에서의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민은 맘카페와 지인들 단톡방에 지원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지원이는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지만 저는 아이를 데리고 시장으로 마트로 나갔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지원이는 근처 대형마트 계산원 자리를 구했습니다. 예전 차장 직급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월급이지만 제 손으로 벌어 당당하게 쓰는 돈의 소중함을 아이는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딸의 비자금 500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 돈으로 중고 오토바이 한 대를 샀습니다. 지원이가 민우를 데리러 가기 편하게 말이죠. 엄마, 이걸 다 안 쓰고 모았어. 울먹이는 딸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네 목숨값인데 내가 어떻게 쓰니? 이제 이걸로 너희 새 인생 달리는 거다. 어느덧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쉼터를 나와 작은 빌라를 얻었습니다. 비록 낡은 집이지만 사방 어디에도 카메라는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진짜 집입니다. 민우는 이제 태권도 학원에 다닙니다. 엄마를 지켜주겠다며 발차기를 하는 아이를 보며 저희는 함께 웃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정 뒤에 얼마나 깊은 어둠이 숨어 있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10년을 참고 숨기며 살아온 제 딸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문을 열고 나가는 용기를 낼 때 누군가는 반드시 그 손을 잡아준다는 것을요. 지원이와 저, 그리고 민우의 새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멀고 여전히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쥐가 아닙니다. 당당히 제 발로 걸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지원이 같은 아픔을 가진 이가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문을 열 수 있는 작은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